네, 그러면 이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선임 연구원이시죠. 우혜영 선임 연구원과 함께 조금 큰 이야기, 매크로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고요. 또 특히나 미국의 뭐 금리 이야기 같은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한 3주 된 것 3주? 같아요. 네. 전 너무 길게 아,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반겨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물가도 엄청 비쌉니다. 네. 미국도 엄청 비싸고요. 그렇죠. 예, 물가가 비싸다. 아니, 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되겠군요. 냉면 어떤 냉면 좋아하시죠? 저 평양냉면도 좋아하고요. 네. 함흥냉면도 다 좋아합니다. 양쪽 다 네. 발을 뻗치고 계시고. 네. 요즘 냉면 값이 너무 비쌉니다. 네. 네, 너무 비싼데 미국도 지금 그런 식당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비싸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거의 뭐 살인적이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월마트 같은 데가 오히려 네. 장사가 잘 된다. 네네. 그쵸. 요즘에 미국 소비도 조금 양극화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할인율이 높으면은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네. 할인율이 높지 않으면은 좀 그렇게 소비 욕구가 커지지 음.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자네 옐런이라든지 아니면 파월이 네. 물가를 정말 잡을 생각이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의심이 드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화정책적인 움직임들은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재무부에서 뭐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모습들은 결국에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건 또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인 거고, 물론 음. 이게 뭐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만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우려감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정책적인 기조, 특히 통화 정책은 그래도 긴축적인 쪽에 있다라 보고 있고요. 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문제겠지만 지금 통화 정책은 그래도 긴축적인 레벨에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물가가 계속해서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레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얼마 전 뉴스가 2,200억 달러인가요? 그 재무부가 네. 그 국채 발행했죠.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기존의 이제 규모 원래 2분기 차입 규모가 2,430억 달러 네. 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2,020억 달러였는데 2분기 발행 아. 규모가 좀 늘어난다라고 바뀌었고요. 네. 3분기에는 8천억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그만큼 2분기, 3분기에 발행되는 국채 발행 규모는 이제 우리가 봤던 1, 2분기보단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조금 고무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부분들은 재무부가 그 바이백이라고 해서요. 그 국채 발행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빠르게 조기 상환하는 정책들을 20여 년 만에 다시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네. 연준도 6월 달부터는 QT 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동성 흡수 속도보다는 조금 줄여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국채 발행에 대한 뭐 수급 부담 내지는 뭐 단기 시장 쪽의 발작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QT, 그러니까 네. 양적인 긴축, 네. 요거를 양을 더 줄인다는 거죠? 네, 그쵸.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서 뭐 금리도 인상을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QT라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QT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채 또는 MBS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원래는 QE를 통해서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사는 거를 멈추고 이제는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은 재투자해주고 일정 금액은 아예 만기를 상환해버리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QT 기존의 결정은 매월 미국채 600억 달러, MBS는 350억 달러로 월간 한도를 둡니다. 월간 한도라는 의미는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700억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월간 한도가 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700억 달러 만기 돌아오는 것 중에서 600억 달러는 연준의 자산 규모에서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 차익인 100억 달러만큼만 다시 시장에서 사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7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600억 달러는 만기를 상환해 버리고 100억 달러만 다시 사주는 정책인데, 요 월간 캡을 600억 달러에서 이제 250억 달러로 줄였기 때문에 만약 똑같이 이번 달에 700억 달러가 만기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네. 250억 달러만큼만
자산에서 떨궈버리는 거고요. 차액인 450억 달러는 다시 사주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을 통해서 하면은 100억 달러밖에 안 사주는 건데 이제 그 바뀐 정책들은 450억 달러만큼 더 사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사실은 뭐 이걸 통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은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통해서 19년도에 발생했던 단기 시장 쪽의 발작과 같은 리스크, 우려감들은 조금 낮추는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QT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격하게 시도를 해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조금 속도를 조정을 해서 강도를 조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 그래서 원하는 규모의 지준금까지 축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정책을 바꾼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책적인 기조는 긴축에 있다, 타이트닝에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 이해하기로는 혹은 뭐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야, 연준도 돈 줄이는 속도를 좀 늦추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돈 줄이는 속도를 늦춘다는 거는 결국 돈 푸는 거랑 같은 효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고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줄이려고 했던 게 막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덜 줄이니까 네, 그 다음에 재무부에서는 돈 푸는 거 같고 네. 그럼 이거 결국은 시장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들을 이제 또 내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물가는 좀 약간 튀더라도 혹은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양 큰 기관들이 이제 방향을 잡은 건가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하시 그렇게까지 보지는 그렇죠. 않으시는군요. 이게 뭐 폭발적인 유동성이 뭐 시장에 풀려서 네. 유동성의 힘으로 장이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QE를 1,000억 달러 하는 거랑 QT를 1,000억 달러 줄이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네. 매월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잘 보면은 만기가 사실 원래는 미국채 상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 이상 1년 초과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QE, QT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하는 만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런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매달 600억 달러 이상씩 만기가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는 블룸버그 단말기 씁니다마는 이런 데이터 단말기 통해서 연준의 만기 돌아오는 규모 이런 것들 보면은 생각보다 600억 달러가 조금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MBS에 대해서도 350억 달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는 음. 매월 돌아오는 만기 규모가 350억 달러가 안 될 때가 또 많기 때문에 안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1년, 2년, 5년, 3년 이런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규모가 600억 달러를 초과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네. 350억 달러, 250억 달러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조금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00억 달러가 좀 과도했던 캡이라면 이거를 이제 실효성 있는 규모로 좀 낮추는 측면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좋아했던 부분은 이제 원래는 이 줄이는 규모가 한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라 봤어요. 네. 그러니까 6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월간 캡이 300억 달러로 좀 절반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250억 달러만큼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조금 더 과하게 QT 조정을 했다. 조금은 도비시했다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QT 자체가 뭔가 연준이 바랬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해서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준이 원하는 그 충분한 지급 준비금 규모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규모까지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QT를 오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안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를 조금은 줄여서 조금 더 오래 가져가는 정책을 가져가자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가요. 사실은 이제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를 해주면 그래도 일정 부분 뭐랄까요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크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정책 결정 자체는 그렇게 물가에 대한 영향력들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19년도에 발생했던 단기 시장 쪽에 발작이 발생을 한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생각 없고 큐티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은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동성 흡수 정책들이 유지를 하면서 단기 시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연준은 약간 이제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돈을 풀어서 단기 시장 쪽에 유동성을 풀어줄 수도 없고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연에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를 하려면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에서는 속도를 조정하는 측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단기 시장 쪽에 발작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채권에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그러면은 발작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죠? 당시에 19년도 9월쯤에요. 네. RP 시장 쪽의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음. RP 시장 쪽의 금리가 급등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시장 쪽에 자금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이제 RP 시장이 있고 연방 기금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콜 금리를 활용하는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RP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콜 시장은 한국은행이랑 거래하는 이제 주요 은행 이런 좀 주요한 거래처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고 이제 RP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뭐 증권사라든지 더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RP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RP 시장 쪽에 금리가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 시장 쪽, 그러니까 연방 기금 시장에서 자금을 굴리던 사람들이 RP 시장 쪽으로 자금을 옮겨버리면 더 많은 금리를 이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RP 시장 금리뿐만 아니라 연방 시장, 연방 기금 시장의 금리도 급등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RP 금리가 있고 EFFR이라고 하는 금리가 있어요. 연방 실효금리라고 해서 연준은 이 EFFR 금리를 연준이 원하는 목표 수준에서 통제를 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5.25와 5.5%라는 목표 수준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목표 수준 금리를 제시하는 이유가 이 FFR이라고 하는 연방 실효금리라고 하는 이 금리가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을 이제 공급했다가 흡수했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FFR이 중요한데 문제는 RP 시장 쪽에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그런 거죠. 아비트리지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 비싸게 팔잖아요. 네. 똑같이 EFFR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RP 시장 쪽에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요 자금을 RP 시장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FFR 금리를 활용하는 요 단기자금 시장 쪽에서도 유동성이 모자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굴리던 자금을 RP 시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보자면은 RP 시장 쪽에 금리가 급등하는 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EFFR이라고 하는 연준이 원하는 네. 통제하기 원하는 금리의 레벨 자체도 네. 단기적으로 슈팅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 RP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요 단기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지금 유지하고 있는 5.5%의 금리와 그다음에 QT의 속도를 유지를 했다가는 이제 단기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네. 이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에서 속도 조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한번 니네 죽어봐라. 니네 월요일 아니에요, 아침부터 아니에요. 한번 니네는 내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걸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다 이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 그쵸. 보통은 관심들을 많이 안 갖는 그럼 부분이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럼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나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이해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제가 못한 것 같은데 RP 시장이란 단기 채권 시장이 있고 네, FR이라는 EFFR이라는 네. 또 시장이 있는데 네, 요 EFFR은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안에서 금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약간 돈을 풀어주거나 조금 더 땡기거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절하는 그런 데인데 네, 여기랑 RP 시장이랑 금리 차이가 생겨버리면 이른바 여기서 빼다가 여기서 팔든지 아니면 여기서 빼다가 여기서 파는 그런 식의 아비트라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요 두 개가 대충은 맞아야 되는 건데 RP 시장이 갑자기 튀어버리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이제 그런 갑자기 돈을 한쪽 시장에서 빼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절 이해를 하셨는데 대충 맞습니까? 근데 대충 대략 거의 다 맞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RP 시장 쪽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해버리면 네. 어떤 의미냐면은 돈이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이만큼의 금리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뭐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RP 금리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5%로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4%를 빌릴 수 있었었는데 원래는 5%밖에 지금 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EFFR 시장은 5.25에서 5.5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연준이 원하는 방향성이고요. 지금 5.33 정도가 되거든요. 금리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RP 시장 쪽에서 금리가 막 5%, 5.2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모자라져 가지고 RP 시장 쪽에 자금 유동성이 없어져 가지고 확 RP 떠. 금리가 확 갑자기 떠. 7%로 떠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EFFR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과 이제 거래하는 은행들 조금 더 이제 우량한 이제 기관들이 보통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고 RP 시장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라든지 뭐 IB라든지 이런 좀 더 광범위한 금융기관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은 EFFR 시장인 거죠. 네. 그러면은 EFFR 시장에서는 5.3밖에 이제 금리를 대출 금리를 못 주는데 RP 시장 쪽으로 돈을 옮겨버리면은 7%에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이 만들어내려면 자금을 옮기겠죠. 확 쏠리겠네 거기. 네, 그러면서 문제는 네. 뭐냐면 유동성이 풍부했던 이 연방 그 자금 시장 EFFR 시장에서도 네.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점점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5.33이었던 EFFR 금리가 또 금리도 튀네. 조금씩 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EFFR이 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이 EFFR이 5.25와 5.5에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단기 시장 쪽에 발장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네. RP 금리 급등이든 EFFR 급등이든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쪽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좀 원활하게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의사록에서 이번 5월 의사록 말고 3월달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QT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 단기 시장 쪽의 스트레스를 조금 이제 방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유지를 했다가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낮추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연준이나 뭐 재무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크게 물가에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 물가가 더 많이 튀는 정도로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우리 위원님의 이제 판단이신 거죠? 네, QT 조정을 통해서는 유동성이 뭐 풀리거나 내지는 물가 상방 리스크는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걸 통해서 연준은 네. 뭐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연내 뭐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인하 횟수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아직은 뭘까요? 물가 레벨도 높긴 하지만 뭐 근원 물가 레벨이나 뭐 헤드라인 물가 레벨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죠. 뭐 서비스업 쪽의 상황들이 어떠냐? 최근에 그 서비스업 PMI가 나왔었잖아요. 네. S&P 5월 그 비제조업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둘 다 50포인트를 상회를 했고 이전치, 확정치, 예상치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0포인트를 상회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산업이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비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자체가 50포인트를 상회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쪽 산업에 대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조금 살아나는 조짐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 수요가 버텨준다라고 하면 서비스업 쪽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다시 역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빠지다가 버티거나 물가가 빠지거나 반등할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PMI가 나오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가 더 매파적일 수 있겠구나 내지는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인하 시점 늦추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뭐 아니 뭐 연준의 흐름이라는 정책과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네. 거죠. 만약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제 금리 인하가 너무나 필요한 네.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면 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죠. 뭐 가령 뭐 부동산 시장 쪽에 경착륙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네.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거나 음. 아니면은 내수의 회복세가 생각보다도 더 부진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수출의 증가율이 내지는 대외 요인에 기인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연준이 못 인하한다고 했을 때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장 경제는 이제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인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중앙은행이 오히려 성장이 망가지는데 정책을 안 바꾼다라는 거는 성장이 망가지고 수출이 망가지고 내수가 망가지는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네. 결국에는 원화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이 안 나오니까요. 뭐 금리도 뭐 침체에 대한 리스크 커지면서 장기물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움직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뭐랄까요? 금리를 뭐 먼저 인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 네. 연준보다 먼저 인하가 필요해서 인하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이 연내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은 사실 인하를 한두 차례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게 뭐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인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거예요. 막 먼저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튀는 거 아니냐. 먼저 인하를 했어요.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인하를 경제가 안 좋은데 인하를 못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 원화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고 경제에 대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금이 나갈 수가 있는 결과가 똑같을 수가 있다 보니 네.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저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 그냥 1분기 지표가 잘 나와서 기계적으로 높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수 회복세나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이 원하는 그림처럼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하반기에 0점 초반대, 0% 초반대 수준 나와도 2.5 달성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반기까지 강한 성장이 나와서 2.5로 높인 게 아닙니다. 1분기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높인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성장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수의 회복세가 금리를 늦게 인하해서 또는 물가가 덜 빠져서 빠르게 안 빠져서 네. 고금리, 고물가의 이 환경이 생각보다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수의 회복세, 특히 민간 소비의 회복세, 이 경제 주체의 이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시점인 거고 덧붙여서 원달러 환율 1300 후반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서 안 빠지고 있고요. 운임 비용 높아져서 지금 더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급 측 요인들에 대한 물가 상승 리스크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 특히 민간 소비 쪽, 그다음에 건설 투자 쪽의 회복의 정도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더 좀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에 한국은행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연준도 이제 뭐 물가의 흐름들이 좀 느리게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별로 고용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달라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타이트한 지역도 있지만 어떤 네. 지역은 뭐 타이트함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주별로 뜯어놓고 보면은 네. 그렇지 못한 주들이 또 있고 그러면은 연준도 막 무작정 막 지금의 스탠스를 연말까지 이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고용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는 이유들이 이제 물가가 뭐 2% 중반대, 초중반대까지만 빠져준다라고 PPC 기준으로 한다면은 고용 지표 보면서 정책적인 변화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늦어도 3분기 내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9월달 3분기 말이라고 하면 9월달입니다. 9월달에 인하를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이제 그래도 시장 금리는 이제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내지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전망 내지는 인하 사이클이 시작했구나라는 전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언더슈팅을 또 할 수 있는 시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인하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인하가 네. 필요한 시점인가를 판단하는 게 한은의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부동산 혹은 뭐 물가. 왜냐면 부동산도 지금 또 계속 서울 쪽은 거의 뭐 전고점 네, 대비 뭐 맞아요. 99% 뭐 다 회복했다고 하니까 네. 또 환율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고금리를 좀 유지하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민간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 뭐 이런 거 건설 투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네, 그런 것들 맞습니다. 생각하면 이제 물가를 좀 금리를 좀 금리를. 인하해야 네. 소비도 좀 살아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섹터를 어떤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뭐가 더 치명적일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한은의 고민이긴 맞습니다.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위원께서는 설령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반기에 혹은 뭐 9월, 10월 요때는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네.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 레벨이요.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요. 이제 헤드라인 물가가 2.9%고요. 이제 근원 물가가 2.3% 정도가 돼요. 2.2, 네. 2.3. 근데 미국은 반대잖아요. 음. 헤드라인보다 근원이 조금 더 이제 무겁게 흘러가는 움직임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워낙에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네네. 국제유가 상승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음. 연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 가 음. 보시면은 사과 가격 한 알에 거의 10,000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산품 이 신선식품 아유, 가격이 너무나 네네네. 빠르게 높아졌던 게 연초였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이제 헤드라인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해서 3%대로 찍었다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근원은 계속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고 통화 정책적으로는 봐야 되는 물가는 물론 헤드라인이 목표긴 하지만 근원 물가가 이 향후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원 물가 많이 보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근원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2% 초반대거든요. 근데 헤드라인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레벨에서는 헤드라인이 이제 앞으로 유가 레벨 또는 농산품 가격이 조금 이제 연초보다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레벨이 2.9, 뭐 2.6, 2.5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헤드라인이 2% 중후반대에서 2% 초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아마도 이제 6월달, 7월달 가면 갈수록 나올 거고요. 네. 근원은 2%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네네네. 근원 물가 2% 초반까지 안정되어 있고 헤드라인은 2%도 초중반까지 빠져 있으니까 물가 목표는 달성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이외 성장성, 금융 안정성을 봐야 되겠죠.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지 내지는 뭐 건설 투자 내수 어떻게 될 건지 중요할 텐데 사실 내수 측면 민간 소비 건설 투자는 지금 금리를 만약에 연말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녹록치는 않아요. 회복이 녹록치가 않을 수가 있겠고 이제 수출 부분은 뭐 IT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내지는 미국 쪽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보니까 미국향 수출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수입 물가가 어떠냐는 거죠. 수입 물가는 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연초보다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규모 자체 물량이 안 바뀌어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출 규모 측면에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네. 보고 있어서 네네.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외수까지 순수출의 이제 기여도도 만약 줄어든다라고 하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이 건덕지가 없습니다. 네. 네네. 우혜영 연구원의 한국 경제의 긴급 진단 뭐 이 정도 오늘 코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네. 우리 연구원님의 좀 이런 지도를 잘 받아서 네.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혜영 선임 연구원님 점심 어떻게 냉면 어떠세요? 지난주에 이미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먹어볼까요? 어디예요? 함흥이에요? 평양이에요? 지난주는 이제 함흥냉면 함흥 쪽으로 먹었고요. 갔고 오늘 그러면 평양냉면. 오늘 평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냉면값이 비쌉니다. 네. 네. 다 올랐어요. 네. 안 오른 게 없더라고요. 18,000원인데 계란도 반죽 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우혜영 선임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